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의 김진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통일외교안보정책실에 계셨다고 제가. 네. 네. 그리고 나서 2008년 1월부터 4년간 개성공단의 기업지원부장으로 근무하셨다고요? 네. 지금 학자시잖아요? 근데 굳이 개성공단에 들어가가지고. 더 이상 아니에요. 개성공단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 학교에서 별로 좋지 않은 소식 들었다고. 제 소개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김지양 박사고요. 개성공단 관리원이건 전 기업지원부장입니다. 학교는 안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잘리셨어요? 대로 상상해 맡기겠습니다. 싫어요. 왜 굳이 개성공단까지 가서 또 체험한다고 치면 뭐 한 몇 개월 있으면 되는데 4년이나 근무를 하셨어요? 왜? 대학에서 북한체제 사회를 연구했던 학자입니다. 좋은 학자가 청와대에서 남북관계 국장을 하고 대북정책을 다루고 한반도 평화체제 담당관으로서 5년을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모시고 노무현 대통령이 모시고 했었습니다. 물론 그 시절에도 이제 뭐 여러 많은 대북 회담들 많이 했죠. 이게 이제 큰 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청와대가, 국정원이, 통일부가, 외교부가, 국방부가 북한을 너무 모르더라. 정말 너무 모르더라. 국민들은 대충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 너무 모르더라. 나도 거기에서 협상을 하고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북한이 과연 뭘까? 실제 그것 때문에 작심하고 청와대 생활을 마칠 때쯤 박사후 연수과정 포스트닥 아시죠? 포닥을 하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북한 체제를 민낯을 속살을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작심하고 그 당시 비서관이었습니다. 차관 보잖아요. 그 자리에 있을 때 2008년 1월에 작업을 해서 개성공단 기업지원부장이라는 자리는 개성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대북 협상들을 거의 뭐 전담하다시피 하는 자리입니다. 뭐 야구로 치면 유격수 학원이죠. 북측의 관료들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자리고 그리고 북측의 근로자들까지도 업무적 연속성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학자의 신분으로서 북한 연구를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고 낮에는 협상하고 밤에는 술을 먹고 거기서 체류를 하신 건가요? 네, 4년간 체류했습니다. 출퇴근하신 건 아니고. 체류. 그리고 이런 책도 쓰셨어요. 안 팔립니다. 이 책 엄청나게 많이 나갔습니다. 몇 번에 나갔습니까? 지난해만 9,000부 나갔습니다. 9,000부. 안 팔려요! 개성공단과 관련된 책 치고는 많이 나왔다. 네. 이 책은 개성공단 이야기지만 북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책 소개가 아니고요. 오늘 이 시간에서 꼭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대한민국은 완벽하게 북한을 모르고 있다. 총체적 무지의 수준이 재앙이다. 정말 재앙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박근혜 정부의 그 인지 정도를 0점부터 100점까지 따지면 마이너스도 있나요? 차라리 무지면 좋겠어요. 왜곡되게 합니다. 적대적 분단 체제라는 것은 70년 적대적 분단 체제라는 것은 총체적 무지로 만들었는데 분단 체제 자체가 적대적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북한을 무지로 만듭니다. 체제적으로 북한을 왜곡시킵니다. 차라리 백지 상태에서 가르치면 좋습니다. 그걸 깨기가 더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왜곡, 오도된 인식들 너무 많이 합니다. 가슴 아프죠. 왜 이런 역할을 하느냐, 왜 하느냐, 진실의 힘입니다. 진실의 힘. 진실의 힘 아니겠습니까? 분단체제에서 누가 이 정부의 프레임이 좌빨, 엄청난 메커니즘 속에서 왜 하겠습니까? 사실은 목숨 걸고. 진실의 힘입니다. 진실의 힘. 그 얘기부터 좀 알려주세요. 지금 북한한테 지급하는 임금이 네. 그게 지금 대부분이 쓰였다는 것은 대통령의 워딩이고 또 오늘은 100% 미사일 그 개발 자금에 쓰였 핵 자금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워딩이 정부에 쏟아지고 있거든요. 좀 설명해 주세요. 그 임금이 어떻게 소비가 되고 그 돈이 미사일에 정말 쓸 수 있는 건지. 참 슬픈 이야기죠, 이게. 좌절감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 자체가 총체적 무지이기 때문에 북한을 모른다는 만큼 개성공단도 엄청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정말 그렇게 잘 나가던 개성공단이 2008년 2월부터 이명박 정부 인수위 끝날 때부터 사실은 동결 조치됩니다. 우리는 2010년 5.24 조치 때문에 개성공단이 동결된다고 생각하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딱 들어오자마자 2008년 2월 인수위 시절에 개성공단은 내부 정책적으로 동결됩니다. 남과 북이 최초에 개성공단 합의했던 것은 2천만 평입니다. 800만 평의 공단과 1200만 평의
배후 도시, 50만 명의 대도시, 남측의 창원공단과 창원시를 합친 규모의 크기로 만들겠다는 것이었고, 최소 50만 명의 대도시죠. 연 500억 2천억 불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었는데, 자, 임금 문제를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허무맹랑한 것인지에 대해서 네 가지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임금 지급 절차를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통일부에 없을 겁니다. 왜?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속속들이 그 메커니즘을 모릅니다. 왜 그걸 모를까?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북측이 발표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많은 신문들이, 언론들이 대량살상무기, 소위 말하는 미사일이다, 핵이다, 전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북측 근로자들 개성공단의 한 달 임금이 2014년 12월, 2015년 1월 기준으로 한 달에 연장, 야간, 특근 다 해가지고 우리 돈으로 15만 원입니다. 15만 원에 30%를 4만 5천 정도 되죠. 사회문화시책기금이라고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북측 무상교육, 무상의료와 같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특징이기 때문에 국가적 혜택으로서 세금으로 공제합니다. 그럼 70%가 얼마죠? 10만 5천 원 정도 되죠. 약 10만 원 가지고 4인 가족이 한 달을 살아야 되죠. 그 돈을 얼마나 빼가지고 대량살상무기를 만들었을까요? 두 번째 근거. 개성공단이 15만 원을 할 때 지금 북중 국경지대, 중국 측에는 북한 근로자들 전용 공단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단동에만 하더라도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북측 근로자들이 중국 기업소에 2만 명, 3만 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 한 달 임금이 개성공단의 4배입니다. 600불이에요. 예? 지금 북측은 중동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중동에 나간 북측 건설 현장의 근로자들 월 1,000불을 받습니다. 러시아에 나가 있는, 옛날에는 벌목공에 나갔지만 지금은 다른 형태로 많이 나갑니다. 그들 월 800불 받습니다. 정말 북측이 돈이 문제였으면은 일찍 개성공단 문 닫고 그 5만 4천 명 숙련공들 바로 다 빼가지고 그랬으면 더 많은 돈을 벌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북을 정말 모른다라는 거. 세 번째 이야기를 드릴게요. 개성공단을 남과북이 2000년 8월에 합의했을 때 2003년도에 첫 삽을 떠서 착공을 합니다. 북측이 왜 개성공단을 했는지 대한민국 사회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경제를 위한 평화의 구조적 제도화를 해서 남북평화의 보루와 상징으로서 만들자 했죠. 당시에 저는 청와대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담당관이었습니다. 아시죠? 왜? NSC 사무처, 국가안전부의 사무처, 한반도 평화체제 담당관이었어요. 2003년 첫 삽을 뜰 때 북측 근로자들의 기본 임금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최저임금이죠. 기본임금인데요. 그 적정 임금을 조사하기 위해서 동남아라든가 중국에 공무원들 파견시켜가지고 다 조사를 해왔어요. 계산해보니까 적정 임금이 2003년 시작했을 때 북측 근로자들 200불이면 기본임금이 적정하겠다라는 우리 판단이 있었습니다. 12년 전에요, 그러니까. 2003년입니다. 네. 13년이네요. 예. 근데 우리가 200불에 합의할 생각이 있었는데 북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지시로 50불에 시작했습니다. 돈으로 본다라면, 경제로 본다라면은 200불 받았겠죠. 자, 이건 말입니다. 완벽한 우리식 기준이죠. 경제주의적 관점에 완벽하게 체화되어 있는 경제적 관점으로 보는 거죠. 북측 사람들 이제 돈을 배웁니다, 사실은. 경제적 관점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개성공단이라는 자리는 말입니다. 최초에 정주행 명예회장이 북측하고 합의했을 때 정 회장은 어디를 요구했냐 하면은 신의주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북측이 심사숙고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개성을 내놨어요. 개성공단 그 자리에는 북측의 2군단 산하에 1개 기갑사단, 1개 보병사단, 1개 포병연대, 6만 명의 군사가 주둔하던 위치입니다. 그것을 송악산 뒤쪽으로 5km, 10km를 뺍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의 국가급 경제특구 1호가 심천입니다. 심천특구가 굉장히 빨리 성공합니다. 그러면서 2호, 3호 총 51개로 만들죠. 심천이 성공했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지경학적 요인으로서 홍콩이라는 배후가 있었습니다. 북측에 공단을 만들면 개성은 서울이라는 배후 도시가 있다. 오늘 원부자재가 들어가가지고 바로 내일 완제품이 서울로 풀릴 수 있다. 지금 개성공단에 들어온다는 남측의 기업들은 동대문에서 아주 영세한 중소기업, 의료봉제업종들이 60, 70% 대부분이라는데 그들이 빨리 돈 벌어. 빨리 저거 해야 2단계, 3단계, 4단계 해주, 남부, 신의주, 원선 쭉 갈 거 아니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누구 생각하는 겁니까?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 안 되죠? 그래서 정치적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임금의 전용 관련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5번째 예를 듭니다. 4번째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2009년, 2010년도에 국제 곡물 시장이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200%, 300%가 뛰었어요. 그러면은 기존의 임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임금을 가지고 국제 곡물 시장 시장 가서 쌀을 사와 가지고 국제 근로자들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임지고 있는 그 총국 그리고 4인 가족이면 20만 개성시 20만입니다. 다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급하던 그 임금 수준으로서는 쌀을 못 사와요. 그래서 협상을 제의해왔습니다. 임금 차라리 안 받을 테니까 남측에 쌀을 좀 사주면 안 되겠느냐. 정말 그걸 전용했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돈으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었으면 예. 쌀로 바꿔달라는 말을 못한다는 거 전혀. 자, 본질적으로 임금 지급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재미없는데. 이때까지 굉장히 재밌었어요. 예. 처음 듣는 얘기라. 전부 처음 듣는 이야기죠. 네. 사실은 개성공단이라든가 북한에 관련된 이야기들은요, 여러분 대부분 다 처음 듣는 이야기일 겁니다. 북측 모든 근로자들은 말입니다. 자기가 한 달간 일한 것을 반드시 계산해서 모든 회사에는 통계가 있어가지고 그 회사 전체 직원들이 한 달간 다 임금이 다 다르니까요. 연장, 야간, 특근한 일수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통계가 모든 직원들 임금 산정 근거들을 다 게시판에 붙여놓습니다. 그럼 모든 근로자들은 가서 확인하고 서명 사인을 합니다. 수표라 그러는데요. 서명을 하죠. 잘못됐으면 시정을 하고요. 즉 자기가 한 달 동안 얼마를 일했으며 자기가 받을 임금이 얼마라는 걸 압니다. 사실 그들은 임금이라는 개념보다는 생활비라고 하는데요. 알죠. 체크합니다. 이 임금 평균 15만 원을 그랬죠. 15만 원의 30%는 총국이 기업이 이제 임금을 총괄 지급을 하면 갖다 주면은 달러로 갖다 준단 말입니다. 북측에는 달러 시장이 없습니다. 외환 시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 30%를 사회문화 시기금으로 공제를 합니다. 누구를 주느냐? 개성시 인민위원회를 줍니다. 개성시 인민위원회가 실제로 그 지역의 학교, 병원, 모든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시청인가요? 그렇죠. 네, 줍니다. 나머지 70%가 실질적인 생활비 임금이 되겠죠. 네. 북측 근로자들은 말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임금을 받으면은 알아서 집할 지원들기로 먹고 사는 겁니다. 왜? 자유시장 경제 질서니까요. 북측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시장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국정 가격으로 공급받는 가격과 장마당의 가격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플레일까요? 자본시장 경제 질서에서는 1차 원산품이 예를 들어 석탄 1kg를 채취했습니다. 1차 산품의 가격이 1kg가 100원이었다 칩시다. 석탄이. 이걸 우리가 한번 가공을 해요. 연탄을 만들면 노동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격은 100원보다는 200원, 300원 뛰어야 되죠. 이제 여기서부터 헷갈립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계획경제라는 것은요. 국가가 공급하는 계획경제상의 상품은 1차 상품이 석탄이 1kg 100원이었으면 북한의 이민들이 노동이 개입된 2차 연탄은 100원보다 싸야 됩니다. 경악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기본 기준으로 이 경제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시장경제 질서가 아니다 말입니다. 국가 공급 경제의 근간에 따라서 모든 근로자들은 70% 속에서 무엇을 받느냐면은 우리 이해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물표로 가는데 물권이 아니고요. 상품 공급권을 받습니다. 그 상품 공급권에는 4인 가족이 한 달간 살아야 될 쌀, 옥수수, 밀가루, 생필품, 하다못해 운동화까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인민소비재 제품. 기본적으로 식부자재와 인민소비재 제품을 먼저 상품 공급권, 국정 가격으로 교환할 수 있는 상품 공급권을 먼저 신청해서 그걸 받아요. 그게 대부분입니다. 70%의 거진 9할은 그겁니다. 상품 공급소, 거기에 물건을 공급하고 네. 그런 사람들은 네. 누굽니까? 총국이라는 곳에 기업들이 돈을 갖다 준단 말입니다. 총국의 사실 경영국입니다. 재정관리처가 있는데 주면은 자 북한 내부 계획경제 속에서 각 단위에 뭐 이렇게 쌀을 구해온다, 옥수수를 구해온다 이럴 수는 있겠지만 부족한 것은 해외시장 가서 싸워야 되겠죠. 사오는 건 누구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무역회사, 기업소가 있습니다. 뭐 민경련도 있을 것이고요. 뭐 무슨 무역회사 이름으로 해가지고 무역은행들도 나가가지고 직접 사오기도 합니다. 교포가 운영한다고도 지금. 그거 로바나 무역이야기인데 호주 교포역인데 2005년, 6년, 7년까지 했었었죠. 네.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측의 기업소가 나와가지고, 북측 다 기업소가 나와가지고 해외 합병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우리가 직접 자본주의 시장에서 아직 저거 하니까는 당신들이 물품을 좀 공급해 오면은 같이 합병해서 공급 좀 합시다. 이런 식으로 로바나 무역도 하죠. 여러 많은 형태의 무역들이 그렇게 전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은 무역은행이라든가 민경련이라든가 그런 북측의 기관이 있죠. 그들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실제로 물품을 막 사가죠. 나머지 70%의 한 1할 정도가 조선원으로 받죠. 그걸 가지고 어디에 쓰느냐. 북한 사람들은 집단주의가 워낙 강해가지고 상호 부조가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걔들도 부조 냅니다. 생일 때 생일 선물합니다. 북측에도 저 온라인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들도 카드 결제합니다. 좀 공부하세요. 이게 북한의 저 엄청난 경제사회적 변화들을 여러분 모르죠. 북한은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소위 북한의 적성국가라고 하는 미국, 일본, 이스라엘의 국민들이 마음껏 여행 가는 곳입니다. 우리만 못 가요. 생각해보세요. 적성국가의 나라 사람들이 마음껏 여행을 가가지고 동영상 찍고 사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막 올리지 않습니까? 노스코리아 체인지 한번 쳐보세요. 많이 나옵니다. 개성공단 근로자들 전용 상품 공급소가 개성 시내에 12군데가 있습니다. 가서 상품 공급권을 바꿉니다. 어떻게든 사행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이 북측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아가지고 소비하는 체계죠. 여기서 그 돈이 전부 다 핵개발에 쓰였다느니 자, 대부분 쓰였다는 건 네. 말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겁니까?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3일 전부터 들으면서요. 네. 막 한숨이 아니라 참혹함입니다. 왜 참혹함이죠? 그것이 국민들은 믿잖아요. 모르니까요. 적대적 분단 체제는 그렇게 제정신이 아닌 체제예요. 진실은 뭘까요? 여러분들한테 북은 뭡니까? 허접하고 맨날 헐보고 굶주리고 맨날 숙청이 나고 권력투쟁이 나고 정말 그런 걸까요? 정말 그래야만 되는 걸까요? 적더라도 그 돈이 글로 흘러가는 걸 막는 경제 제재 효과가 있다. 이렇게 예. 얘기하면 개성공단이 북한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 뭐 이런 게 나와야 될 텐데 이 개성공단을 문 닫으면 북한 경제가 타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뭐 적실성이 떨어집니다. 아닐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 못합니다. 없습니다. 그것은 계획경제입니다. 계획경제가 뭐예요? 70억 달러, 80억 달러 교육 규모를 이야기하는데 그 수치도 우리 수치일 뿐이고요. 사실은 외화벌이라는 것은 전용 외화벌이 수단이 따로 있습니다. 개성공업지구는 외화벌이 수단이 이미 아니에요. 뭐 그렇게 주장해도 사실은 뭐 국민들은 뭐 그러려니 따라가는 거겠죠. 북한 연구자들은 말입니다. 1년에 꼭 한두 번씩 반드시 북중 국경지대를 꼭 가봅니다. 신의주 앞에 있는 단둥부터 저 위 훈춘까지 굉장히 많은 곳을 가봅니다. 가서 무엇을 하느냐. 옛날에는 뭐 다른 걸 봤지만 지금은 중국에서 어떤 물품들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북한에서는 어떤 원료들이 나오는지 이런 걸 본단 말입니다. 2014년, 15년에 단둥에 여러 많은 도매, 소매 가르치를 제가 가봤을 때 물어봤어요. 뭐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까? 요즘 북한으로 그랬을 때? 2014년부터 백색 가전이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백색 가전이 2013년, 14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북측에 아파트들이 30, 40층 막 올라가는 거 사진을 보셨습니까? 평양, 신의주, 청진, 원산 막 난리도 아니죠. 북측의 경제가 지금 사실은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폭발이라 그럽니다, 지금. 우리만 모르죠. 그네들은 천지가 개벽하고 있다 그래요. 처음 들어보셨죠? 북한 경제가 호황이라는 얘기네요, 지금. 대단히. 뭐, 그걸 호황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구조적인, 시장화가 그것을 기능한다 이런 말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참 간단치 않은 건데요. 북한의 경제 구조가 공업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북한의 공업 경제가 9대1 경제라고 그랬습니다. 9대1 경제. 북한 공업의 공업이 9대1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 9가 뭐냐? 군수였습니다. 북한 공업의 9는 군수입니다. 1이 민수였어요. 근데 북한 공업 경제의 9, 군수, 민수 1이 9대1이 8대2, 7대3, 6대4로 군수에 들어가는 것들이 민수로 빠지면서 그 재원들이 막 드러나고 있는 거겠죠. 왜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소위 말하는 핵 무력과 인민경제 병행 전략의 함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나중에 강의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게 타격이 되냐 그랬더니 안 된다고 끝날 줄 알았더니 그 다음 강의를 또 한 30분 해가지고 이게 타격이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제조 조치의 일환으로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 문을 닫았기 때문에 네. 지금 바로 근무하던 네. 개성공단 5만 4천 명과 그 가족, 4인 가족 20만 명이 네. 당장 다음 달부터 한두 달은 못 살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계획경제지 않습니까? 국가는, 인민회는, 당은 반드시 그 5만 4천 명과 20만 명을 어떻게든 배치를 시킵니다. 우리는 가장이 회사에서 잘리면은 가정이 풍비박산나죠. 그들은 일자리는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 줘야 됩니다. 어떤 경제적 영향이 있을 수 있냐. 개성공단을 통해서 매우 안정적으로 늘 임금을 받고 있었는데 뭐 다른 노동으로 옮겨갈 수도 있을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들은 몇 달 안으로 대부분 다 숙련공들입니다. 4배, 5배, 6배 주는 곳으로 집단으로 다 이주해버릴 겁니다. 지금 이 잘린 분들은 오히려 거기 가서 일할 수도 있겠네, 이제는? 이런 표현이 적절치 않은데요. 알턴이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 이후에 국가적천의 독립재산제가 모든 부문이 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은 매년 임금 인상폭이 딱 5%에 상한에 딱 묶여 있었습니다. 사실은 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우리가 200불 여기서 50불에 왜 하자 그랬었냐면은 사실 이렇게 그네들 입장에서는 특혜적 조치라 그랬습니다. 경제로 보지 않고 평화, 여러 가지 남북관계 평화 이 수단으로 봤어요. 그런데 당국관계가 대립적 적대적 관계로 바뀌어버렸죠. 2008년부터. 최초의 개성공단을 만들었을 때의 위상과 성격, 역할, 본질이 당국관계가 적대적 관계가 딱 되면서 개성공단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쪽에서 제일 먼저 들고 나왔던 게 개성공단을 이루려고 만들었던 게 아니다. 6.15 선의 옥동자로서 남북 평화의 상징적 보루인데 지금 당장 여기는 당국관계가 적대화되니까는 오히려 정보전의 전쟁터가 됐다. 우리 이런 꼴 못 보겠다. 이 변화한 정세에 맞게끔 개성공단의 임금을 현실화하자라고 주장하고 나왔어요. 그때 남측에서 협상을 제가 이제 나가야 됩니다. 회피하는 거죠. 회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한 번도 그런 협상들이 제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결국 개성공업 지급법의 법상 매년 임금 상한선이 5%에 묶입니다. 최초에 50%에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2003년에 그 법을 만들고 초기 4년간, 3년간 임금 동결했습니다. 2006년부터 올려주기 시작했습니다. 5%, 52.5%. 2007년 5%, 50몇 프로. 쭉 이후에 5%씩 계속 올라와가 지금 기본 임금이 72불입니다. 72불에 한 달에 4일 특근하고 일요일, 연장, 야간 쭉 해가지고 북측 근로자들이 한 달에 15만 원 받습니다. 개성공단에서 말입니다. 돈을 못 벌면 이미 기업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을 누가 하는지 아세요? 개성공단 기업인분들이 합니다. 2013년도에도 6개월 동안 문을 닫았죠. 그 시절에 개성공단 모든 기업인분들이 개성공단의 대체공단을 찾아서 동남아,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인도, 남미까지 갔었습니다. 다 돌아왔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개성공단만 하는 곳은 없다. 없다. 개성공단이 안 열리면 지금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는 저 기업들은 폐업해야 될 기업들이 70%입니다. 수지 타산을 못 맞춥니다. 이미 대한민국에서 30년 전부터 안 하는 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도 개성공단 들어가니까 세계 최고의 경쟁력들을 가지더란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지금 중국이 대한민국의 5대 기관산업 다 추월해버렸습니다. 다 추월했습니다. IT도 이미 추월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남북 경협, 상호 존중의 남북 경협, 이거 지금 당장 하면은 그야말로 대박입니다. 대박. 개성공단이 거기서 살아있는 실증적인 체험적인 모델이에요. 30년 전부터 안 하는 그런 것조차도 들어갔는데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조금 더 적정 기술을 담보할 수 있는 산업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그 생각을 좀 했었는데 폭발하는 만약에 현대나 예. 현대자동차 공장이나 삼성 반도체 공장이 개성에 있었으면 이렇게 쉽게 문을 닫을 수 있었을까? 더 살떨리는 것은 향후의 위기입니다. 개성공단이 존재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말입니다. 평화입니다. 군사 안보적으로 얼마나 엄청난 완충장치, 안전장치, 안전핀이었는지 우린 잘 모릅니다. 천안함, 연평도 수많은 위기가 있었을 때도 남도 북도 개성공단 때문에 거기에는 북측에 근로자 5만 4천 명과 남측에 근로자 많을 때는 3천 명, 적을 때는 1,000명이 같이 늘 일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위기 국면으로 에스컬레이팅 되는 것이 완충시킬 수 있던 곳이에요. 존재 자체만으로도 없어졌습니다. 마주 달리는 폭주기관차가 어떤 제어도 없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드가 공식화 된다라는데 이 엄청난 의미를 개성공단이 다 맡고 있었던 거죠. 평화적 가치, 군사안보적 가치, 경제적 가치. 개성공단은 말입니다. 사실은 제가 가장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60년, 70년의 남과 북의 다름들이 한 곳에서 상호 교호작용하면서 기존의 오해들이 이해로 바뀌어가는 매일매일 작은 통일의 사례들이, 작은 평화의 사례들이 발현, 축적되는 곳이에요. 엄청난 곳입니다. 개성남을 보면 향후의 남과 북이 만났을 때 저렇게 통일 평화로 나아가겠구나라는 게 정말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성남은 매일매일 작은 통일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공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가치들은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개성공단은 애물도 안 지죠. 이명박 정부는 개성공단을 최초부터 닫고 싶어 했습니다. 왜? 어느 시기엔가 2010년 5.24 조치가 나기 전입니다. 대외비로 우리가 개성공단을 닫았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여러 국제정치적인 파장에 대해서 아주 비밀스럽게 연구 용역을 줬습니다. 왜 그걸 했을까요? 잘 돌아가는 개성공단을. 그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닫으면 향후의 역사가 정치적 책임을 우리한테 물을 것이다. 닫으면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혹시 그 보고서 갖고 계세요? 안 갖고 있습니다. 그 연구 용역 보고서에 참여했던 누군가가 남북관계 전문가하고 개성에 있으니까 찾아왔어요. 큰일 났다. 이런 생각, 이걸 한다. 경악했죠. 근데 경악할 일도 아닙니다. 6.15가 부정이 되고 14가 부정되는데 개성공단은 그때부터 사실은 늘 일상적인 위기 관리 매뉴얼만 만지작거렸던 것입니다. 못 닫으니까 결국 어떻게 됐느냐. 열중셔, 낙동강 오리야, 호단남 보리자루처럼 방치되고 있었죠. 비정상의 정상화가 지난 7년, 8년을 규정했던 것이 개성공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비정상의 정상화, 그 비정상적 상황에 남아 개성공단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완전히 숨통이 끊겨버렸지 않습니까? 저것을 다시 복구한다.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보상을 받거나 혹은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오해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기존에 2013년 6개월 동안 문 닫았을 때, 그 당시 언론은 그렇게 썼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지원이 됐던 걸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언론 발표는 통일부는 뭐 기업들하고 이야기하지 않고 기자들 불러놓고 발표했으니까요. 다 받아 적었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따로 별도로 지원한 건 한 푼도 없습니다. 지원이 있다라면은 12%짜리 대출을 최대 10억. 개성공단은 예를 들어서 OEM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아시죠? OEM 업체, 원청업체가 주문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개성공단을 통해서 가장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개성공단 기업들이기보다는 개성공단에 하청을 주는 남측의 원청업체들, 무슨 패션, 무슨 모직 다 있죠. 무슨 의류업체들 많지 않습니까? 그들이 실제로 가장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이 원청업체들한테 주문 계약을 받아가지고 30억짜리, 40억짜리 봄, 여름 패션, 가을, 겨울 패션 30, 40억짜리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계약을 이행을 못하게 되면 최소 5배, 10배를 물어줘야 됩니다. 2013년 6개월도 못 닫았잖아요. 최소 10억짜리 계약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50억을 물어줘야 돼요. 당시에 그것이 고려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정부가 나서가지고 원청업체들 만나고 막 했었습니다. 6개월 동안 손실이 당시에 1조 얼마 막 이렇게 나왔었죠. 근데 엄청나게 지원된 줄 알아요. 경협보험금도 한 기업당 예를 들어 투자한 기업이 30억, 40억 기존 투자하고 100억, 200억 투자했던 기업들한테 최대 맥시멈 70억까지 경협보험을 지급을 했거든요. 경협보험금 못 받은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자마자 다시 또 다 돌려받았죠. 실제로 이건 기업들한테 꼭 확인해 보십시오. 실제로 정부가 순수한 의미에서 지원했던 금액은 한 푼도 없습니다. 10억, 12%, 10억 대출해 줬던 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얘기하니까는 명확하게 입장 정리를 했죠. 지원이 아니다. 보상이다. 왜 보상이냐? 2월 10일 날 통일부가 기업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기업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2시에 만났습니다. 자, 표시합니다. 전면 중단합니다. 오늘 5시에 언론에 발표합니다. 기업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지 말고 언론에 나중에 얘기하고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그럼 일주일 동안 다 좀 빼올게. 네. 차 끌고 들어가고 해가지고 사람 들어가 좀 빼올게.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미친 짓이죠.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정말 간곡하게 그럼 3일만 달라. 이틀만 달라. 모든 회사에 차량 한 대, 사람 한 명 들어갈 수 있다.
뭐예요? 군사작전 하듯이? 이게 이제 기업들은 뭐냐? 우리도 국민 세금 낸다. 뭐냐? 굉장히 항의를 많이 했어요. 이것이 안 받아들여져가지고 이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라. 보상하라. 200억, 300억씩 물려서 그냥 기자재 두고 저기에 우리가 투자한 SOC, 모든 기업들의 원부자재 내지는 생산 설비, 공장 건축 다 합치면 기존 투자된 게 1조 2천억,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냥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신용도는 어떻게 될 것이며 기업들은 제가 보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계 기업들이 많습니다. 한계 기업들. 향후 3개월, 4개월 안에 아마 70%는 그냥 다 124개 기업의 남측의 연관 협력업체가 5,000개입니다. 5,000개 전체 근로자 수가 12만 5천 명입니다. 북측 근로자들이 다 풍비박산 났을까요? 남측의 12만 5천 명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연쇄작용 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을 정말 무지가 부르는 자해행위라고 그랬습니다. 70, 80대 노구를 이끌고 이상 가족이 많습니다. 북측이 고향이신 분들이 거기 많이 들어가 계십니다. 뭔가 염원을 가지고 뭔가 그래도 기하고 싶어서 뭔가 의미를 찾고 싶어서 돈보다는 그분들에게는 삶이 송두리째 다 날아가는 것이죠. 부정당하는 기분은 자존감이 완벽하게 짓밟혔다는 생각은 여러 많은 참혹함들이 많죠. 참 간단치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자해란 말이죠. 왜 이렇게까지 자해 외교를 하는 걸까? 그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기본은 무지다. 그들도 모른다. 무지다. 이것은 말입니다.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대북 정책을 다루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 국정원 관계자 참으로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정책 결정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은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토론토이 하면서 결정을 냅니다. 가장 기본은 뭘 것 같아요? 북한에 대한 발언 이해겠죠. 개성공단에 대한 발언 이해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엄정하고 정확하게, 엄격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이야기 하죠. 낯을 던지면은 기억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죠. 분단체제는 낯을 던지면은 니언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무지가 기본이다. 좀 더 나아가면은 그 무지에 플러스 신념과 확신에 찬 어떤 전략적 이해관계가 있다. 저는 요 이후부터 전개될 게 사드죠. 네. 그분한테 물어보시고요. 사드 공식화가 전 가장 살뜰리는 현실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폭 실험을 했습니다. 핵시험입니다. 핵시험과 인공위성. 근데 초지일관 끝까지 미사일이라 그러죠. 왜 위성을 미사일이라고 계속 이야기할까요? 그때부터 의도된 뭔가 있었겠죠. 누군가 그렇게 희화화시켜서 얘기했어요. 야, 저게 위성이냐 미사일이냐? 모르냐? 궤도를 돌고 있는 미사일이라고. 그것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몰아가고 있는 분위기라는 것은 전 조금 걱정스러운 게 그런 겁니다. 이 우격다짐에 밀어붙이면 뭘까? 기본적으로 사드 공식화하고 난 이후의 재앙들은 어떻게 될까? 제가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는 경제 위기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드 공식화 관련해가지고 중국의 황구시보는 지금 난리도 납니다. 실질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경제전쟁, 군사적으로 타격 얘기 나옵니다. 지금 우리 좀 어떨 것 같아요? 중국의 모든 여행사는 국영 여행사지 않습니까? 공산당입니다. 중국 공산당. 닫으면 닫을 수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죠, 지금. 근데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느냐? 경제장관들 모여가지고 사드 공식화 이후에 중국의 경제 제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지금 논의하고 있어요. 무대책입니다. 교수님이 점점 화가 나고 있어요, 지금. 네, 요 정도까지. 그러면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대충 듣고 싶은 얘기는 다 들었고 교수님이 이제 곧 잘릴 테니까 부시 정권이 우리 개성공단 얘기 처음 할 때 네. 그때 반대하면서 미국이 내세웠던 미국 우퍼들의 논리예요. 미국 군 당국의 논리. 근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꺼낸 이 논리는 실제로는 미국이 사드를 들여다오면서 같이 다 함께 들여온 논리가 아닌가. 금강산도 개성공단도 북측의 돈줄이라 그러죠. 돈줄이란 말을 돈줄의 어원이 뭡니까? 달러박스죠. 달러박스는 한글입니까? 영어입니까? 게임 끝났죠? 누가 얘기했을 것 같아요? 좀 비참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2000년 8월에 합의했던 개성공단을 왜 2003년이 돼서 착공을 할 수 있을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 안 됐으면 저거 못했던 겁니다. 근데 당선이 돼버렸어요. 이상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밀어붙여요.
결국 이제 미 대사관에서 주한 미 대사관, 미 대사가 미 국무성에서 실질적으로 안 된, 뭐 적절치 않다. 다 그렇게 합니다. 굉장히 많은 논쟁을 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이게 사단을 뒤로 미룰 수 있다. 군사 안보적으로 여러 많은 논리를 갖다 대고 계속 밀어붙여요. 제가 비참한 이야기를 하나, 비극적인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고 좀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2003년도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통일부 장관한테 이제 하기로 했어요. 설득을 했단 말입니다. 럼스펠트를 설득을 했어요. 미국 국방장관을 정동영 장관이 가지고 설득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나는 역사적인 순간에 개성단 착공식에 못 가지만 통일부 장관은 꼭 갔다 오시오. 근데 그 착공식에 통일부 장관은 못 갑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좀 가보라는데 갔다 오라는데 왜 못 갔을까요? 광국 71년입니다. 해방 71년이죠. 독립 71년입니까? 간단치 않습니다. 참으로 간단치 않습니다. 그 위에 그것이 현실이죠. 미국이 반대했나요? 우리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착공식에 그래서 통일부에서 국장이 갔습니다. 미국이 장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이 갔습니다. 욕 고수하네. 여하간 그렇게 미국이 반대했던 거고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라는 저의 분석이 정확하죠. 북한은 박근혜 이라크가 된 건가요? 아니,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개성단 폐쇄와 관련해서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이 있었다. 정부 고위 당국자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외교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외교인가? 생각해 보셔야 되죠. 국제정치는 국익중심, 내셔널 인트리스트, 국익중심의 세계 질서죠. 그래서 오늘의 동맹이 내일 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오늘의 적이 내일 동맹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카스라 탭트 밀약이 뭡니까? 일본이 조선반도를 먹고 미국이 필리핀을 먹기 위해서 했던 협약 아닙니까? 영일 동맹은 뭡니까? 영국이 인도를 처먹고 일본이 이걸 처먹기 위해서 했던 동맹 아닙니까? 교수님 처먹고는 좀 아니, 분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국제정치의 기본 이해관계, 국익 중심의 세계 질서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정말 대한민국의 국익적 외교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자문해 봐야 됩니다. 요 얘기는 꼭 하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오셨는데 안 물어봤거나 남북관계나 평화통일 문제는 결국 궁극의 가치는 국민행복입니다. 국민행복. 국민이 행복해야 된다. 분단은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이더라. 아무리 분단체계 속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정치적 저발제나 경제적 저발 다 필요 없고요. 인간성, 인간 본성을 파괴합니다. 공동체를 파괴시켜버립니다. 윤리와 도덕을 땅에 떨어뜨리게 하는 게 분단체제예요. 거짓과 기만, 왜곡, 허구가 켜켜이 쌓여진 게 분단 71년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아는 만큼 보이죠. 분단의 폐해를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분단은 통일과 평화의 필요성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분단을 넘어 평화 통일로 가는 가장 첩경이 뭐냐? 북한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